2015년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는 유럽의 바둑 챔피언 파누를 꺾었습니다. 이것에 자신감을 얻은 구글에서는 세계를 제패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인간계 최강자에게 도전하는 AI로서 당시 바둑계 최강자였던 한국의 이세돌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화로 약 11억 원의 우승 상금, 인공지능 대 인간의 대결에 전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었죠. 그런데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무색해질 정도로 알파고는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뿜어내며 초판 3연승을 달성, 오전 3선승의 규칙에 따라 우승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서 인간의 정점에 달했던 이세돌 선수가 인공지능에게 패배하자 전 세계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선수는 네 번째 경기에서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태에서의 첫 승리, 그리고 알파고가 은퇴할 무렵 달성한 총전적 74전 73승에서 유일하게 1패를 안겨준 경기가 되었기에 이때 당시 이세돌 선수의 경기 퇴장 모습은 한국 바둑계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죠. 중국에서 유래한 바둑은 한국과 일본 등에 전해진 이후 단순한 놀이문화에 불과했었지만 일본이 제도적으로 바둑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면서 상금이 걸려있는 스포츠 장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바둑 문화권에 있는 한국과 중국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였는데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의 선수들이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석권할 정도였죠. 이후 87년까지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과 중국의 바둑이 세계 바둑을 양분하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단 한 명도 10위권에 들지 못하였기에 한국 바둑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1988년 대만의 부호였던 잉창치가 개최한 제1회 응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대회 측에서는 중국에게 4명, 일본에게 6명, 대만에게 3명의 출전권을 주었으나 한국에게는 미국, 호주와 동일한 단 1명만의 출전권을 주면서 한국 바둑을 거의 듣보잡 취급하였습니다. 당시에 유일한 한국 참가자였던 조훈현 선수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에 가서 비자를 받고 대회 장소인 항저우까지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탔어야 했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게 있어 기본적인 배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며 당연히 1위를 차지할 거라 생각했던 중국의 자랑 예위이핑으로부터 한국의 조훈현 선수가 대역전 우승을 거둬낸 것인데요. 이에 중국과 일본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한국에서는 바둑 역사 최초로 카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죠. 이때의 사진은 한국 바둑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후 탄력을 받은 한국 바둑은 빠르게 세계 순위권을 장악하며 일본과 중국을 몰아내고 바둑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특히 1990년 15살의 나이에 세계 1위로 올라선 이창호 선수는 2위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며 10년 이상 왕좌에 머물렀죠. 하지만 이랬던 한국의 바둑은 2004년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중일의 프로바둑 기사가 5명씩 출전하여 팀대항으로 실력을 겨루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유창혁, 최철한, 이창호의 라인이 상당히 강력했기에 우승은 할 수 있을 거라는 평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한국의 프로기사들이 줄줄이 박살나며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단 한 명의 선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이창호 선수만 남은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2선수, 중국에서는 3선수가 남아있었기에 이창호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려 5명의 선수를 연달아 이겨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중국의 언론에서는 세계 1위 이창호를 박살낸다며 기사를 도배했었고 이창호가 우승할 확률은 3%도 안 된다며 조롱했었죠. 실제로 당시 이창호 선수는 앞서 진행됐던 대회에서 중국 선수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한국의 바둑계와 언론에서조차 이번 대회만큼은 이창호 선수가 우승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은 소속만 일본 기원일 뿐이지 중국 국적의 선수들이었고 경기 또한 중국의 상하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경기의 구도는 5명의 중국인데 1명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선수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경기장을 향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이창호 선수는 유일한 한국 선수였기에 쓸쓸하게 혼자 경기장에 입장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국인 러시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대국인 장쉬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연달아 세 번째 대국인 왕레이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184수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멘탈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둑에서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한국의 선수가 중국과 일본의 연합을 상대로 3연패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는 설마 한국이 5연패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수군거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팀의 주장인 왕밍단과의 네 번째 대국에서도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경기장에는 정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1승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우승이 정해지는 상황. 이창호 선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섯 번째 경기에서 왕시 선수로부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혈혈단신으로 5연승을 하여 우승을 얻어낸 임팩트.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상하이 대첩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이창호 선수를 바둑의 신이라며 숭배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한국의 대역전극은 앞서 촬영된 이창호 선수의 복도씬을 전설적인 사진으로 남게 하였고 10여 년 후 방영된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이 사건을 오마주하기도 했죠. 이후 세계바둑은 한국과 중국이 제패하는 구도를 이어갔고 현대바둑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빛을 잃어갔습니다. 상하이 대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중국인 실력자를 일본 소속으로 만들어 동아시아 바둑 3국의 위치를 간신히 유지해왔죠. 사실 그 전에 일본 바둑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때에도 전세계 랭킹 1위였던 선수는 한국 국적의 조치훈 선수였는데요. 어릴 때 일본으로 유학가서 일본 기원에 소속이 되었던 조치훈 선수는 11세에 프로기사가 되고 20세에 첫 타이틀을 따내며 일본 바둑계를 놀라게 했었고 당시 일본 바둑의 최강자였던 후지사와를 상대로 후지사와 선생님의 타이틀이 이걸로 마지막이 될 걸 생각하니 안구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라는 역대급 멘트를 날리며 승리를 거둬 일본 바둑의 전설이 되었죠. 현 시대에는 일본 선수들이 어릴 때 바둑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데요. 일본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동이라며 극찬을 받는 바둑 신동 나카무라 스미레가 한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2018년 한국의 어린이 명인전에서 이주영 어린이에게 16강에서 패하면서 눈물을 보인 사건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2019년 현 시점에서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에서 단 2명만 이름을 올릴 정도이고 한국으로 유학으로 왔던 일본인들조차 기량을 키우고 나면 지원이 탄탄한 자국으로 돌아가 활동할 정도로 한때 빛났던 한국 바둑의 명성은 발해가고 있는데요. 바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짐으로써 선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회와 기원에 대한 후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의 경기로 인해 바둑에 대한 관심이 반짝 상승하기는 했었지만 그것에 따른 지원이 미비하여 그 관심은 다시 식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이세돌 선수가 한국의 바둑 AI인 한돌과의 경기를 은퇴 경기로 삼음으로써 다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한때 세계 바둑을 제패했던 대한민국의 바둑에게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출판왕 헨리 루스가 자신의 고교 및 예일대 동창인 브리튼 헤든과 함께 1923년 창간한 잡지입니다. 2004년부터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임 100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발표한 건 1999년입니다. 당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했습니다. 일종의 기획기사였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이후 2004년부터는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도 세계 100대 부자 등의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포브스는 철저히 경제력이나 권력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전문지이다 보니 그렇겠죠? 타임즈의 경우 순수한 영향력으로만 선정합니다. 따라서 세계적 부호나 강대국 대통령이 아닌 연예인이나 영화감독, 운동가 등도 선정됩니다.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정 청장의 존재를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리더스 부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타임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소개글도 순위와 함께 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다. 그 가운데 정은경 청장은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첫 환자가 발생하자 정 청장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섰고 확진자 현황과 감염 경로 등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매일 빠짐없이 브리핑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청장의 발빠른 대처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한국은 슈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천지 사태와 8.15 광복절 집회 등으로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 청장의 빠른 사태 판단과 철저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손 자주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위생 지침을 잘 따르면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했다. 예방의학 박사인 정 청장은 한국질병관리청의 첫 여성 수장으로서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라며 정 청장과 한국 국민들을 동시에 추켜 세웠습니다. 사실 코로나 발병 6개월 전부터 매뉴얼과 대처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집단 감염 대응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정교한 재난 대응 알고리즘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에 나온 문구도 인용했습니다. 소설 패스트는 현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는다는 평을 받고 있죠.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 소설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경 청장의 성실과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전할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믿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인류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 올해 리더스 부문에는 정 청장을 비롯해 미국의 코로나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뽑혔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연기 서열을 공개한 장영젠 중국 푸단대 교수, 미국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보니 카스티오, 미국 응급실 간호사 에이미 오설리반 등 관련 인물이 대거 선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 분위기를 알 수 있네요. 한국은 정은경 청장 이외에도 한 명이 더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를 비롯해 프랑스 칸 영화제 등 세계 주요 영화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 감독은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선정 당시에는 마크 리포트 전 주한미국 대사가 위대한 협상가라는 제목의 소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이회성 의장이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정 청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 국내의 상황은 조금씩 진정이 되었습니다. 25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114명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세 자릿수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국내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편 독감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접종이 잠정 중단되었죠. 그런데 백신이 실제 유통되고 105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정 청장이 이끄는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종자 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을 모니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상온 노출 백신을 접종한 105명의 소재지는 서울, 부산, 전북, 전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두 만 13세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 청장은 이렇게 말해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백신 오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은 불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독감 백신에 대해 품질 변화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상온 노출에 따른 백신의 효과 저하 가능성은 검사해 봐야 한다. 이 발표에 대해서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수를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종 데이터를 보면 통상적으로 독감 백신은 상온에 노출돼도 최소 2주간은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검사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상온 25도에서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조사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WHO가 제공하는 공중보건 활동을 하는 국제비영리단체의 자료에서도 독감 백신은 25도에서 2주까지 품질이 유지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중단한 이유는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품질 검사를 통해서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만 12세 이하와 임신부에 독감 예방접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되는 접종 백신 물량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조달 물량이 아닌 유료 접종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안정성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정 청장은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속한 시일 내에 백신 조사 및 품질 검사를 완료하고 신속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국민과 의료기관에 알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멘탈이 성인 성자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정 청장의 빠른 결단과 대처, 차분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